요청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그럼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수님 만나 뵈면 여쭙고 싶었던 게 아까 맨 마지막에 이제 대법관 또는 법관 선발 또는 법관 우리가 이제 이 선출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대개 법관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거의 국민 직접 선발이에요. 거의가 아니고 거의 그렇죠. 그런데 법관은 직접 선발이 아닌 나라가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선발한 나라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더 나아가면 법관뿐만 아니고 검사까지도 선거할 때 선거를 통해서 가령 검사 모두는 아니겠지만 검사의 책임자급 가령 지청장이라든지 법원으로 치면 지원장이라든지 대법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선출로 하지 않고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들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렇게 하면 혹시 너무 과격하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법관 이제 선출 방법은 늘 고민거리죠. 왜냐하면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면 국민의 투표에 의해야 되는데 국민 투표에서 통과될 사람은 정치인들 같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같으니까 이게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것들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법관 직선제 원리가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인데 그래서 직선으로 직접 뽑기도 합니다. 근데 뽑는데 법관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정당에서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미국이 한 20개 주에서 좀 이제 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는 방법이 맨 먼저 이제 아까 얘기한 추천위원회 있잖아요. 추천위원회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갑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법관을 뽑고 그 사람에게 한 4년 정도 법관으로서 일하도록 한 다음에 4년 정도면 이제 뭔가 평가가 쌓이잖아요. 평가는 법관, 그다음 검사, 배심원, 그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재판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평가 점수로 각각 이제 할당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변호사 점수 5점, 그다음에 배심원 점수 10점, 동료 선배 법관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점수 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65점, 이 사람은 62점, 그 근거 각각 다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그 사람 경력 간단히 쓰고 이제 그 경력 간단히 쓰고 그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투표를 할 때 우리 연방의원, 주의원 이런 투표 쭉 하잖아요. 거기에 법관들의 투표도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관들은 대체로 통과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점수가 나쁘면 아예 자기가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50점도 안 된다 이러면 다른 법관들은 다 75점쯤 돼 나가는데 혼자 50점 되면 이게 뭡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유권자들이 뽑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종신으로 갑니다. 왜 종신으로 가느냐라고 하면 이제 사법부가 약하니까 보장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두 가지 장치는 이제 테뉴어, 그냥 죽을 때까지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임기 제한이 없는 것 하나고, 그다음 월급을 마음에 들면 월급을 깎아버릴 거기 때문에 월급은 전해보다는 못 깎는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주 연방 하원 의원이나 주 하원 의원의 월급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예산은 입법부에서 다루니까 자기들 월급을 깎지 않더라 판사 월급을 못 깎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취약성을 보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어쨌건 법관들이 아까 선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죠. 만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국의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참여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아까 전문가 상층권 내서 짬짬이로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의견을 표현하는 통로를 반드시 열어야 된다. 나는 그걸 한번 우리 시민 헌법 시대에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 예, 마이크. 예. 저는 83학번 남택범이라고 합니다. 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김밥을 남아가지고 한 입 더 먹었습니다. 최근에 저 브라질에서 그 보우소나루 전직 대통령이죠. 내란죄를 예비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그 형법을 위반해서 27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 오히려 저 지금 현직 대통령을 그 브라질 법원에서 그 형무소에 보냈잖아요. 무고로 인해서. 근데 그런 법원이 그 내란 예비 업무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유죄를 선고하고 27년형을 내렸어요. 사실은 뭐 전무후무한 일 같은데. 근데 한국은 내란죄를 범했어요. 사후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벌이 지금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국민적인 우려가 있어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는 그 행태를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희대가 버티고 있는 한 재판 진행도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합당한 처벌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법원장을 좀 쫓아내든지 다시 뽑든지 아니면은 또 한 번에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벌려서 사법부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가지고 정말 온칙에 맞게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럴 때 우리 남 선생님하고 저는 완전히 대등하게 임해야 되거든요. 같은 시민으로서. 그럴 때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국민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4월 4일 헌재 결정도 정말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밀어치기로 작정하면 4월 18일 두 분이 나가잖아요. 그럼 6명이 되잖아요. 6명 가지고는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6명이 만장일치가 돼도 원래 7명 이상이 그 투표를 해야 되고 그중에 6명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것을 국민들이 그 3월 한 14일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갔어요. 14일 이후에는 매일 갔어요. 그 다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삼보 일배도 하고 뭐 체육관 삭발 단식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모든 방면으로 국민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반대파도 그랬지만 일깨우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법부가 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정도의 뭐 우려 사항은 안 나올 것으로 보지만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것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 설마 이거는 안 하겠지 한 것들이 다 실현이 되어버렸어요. 설마 계엄은 안 하겠지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굉장히 고단하게 주권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희대의 5월 1일 그 파기환송 판결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6월 3일까지 파기환송이 되면 파기환송심에서 또 유죄가 나와야 되고 다시 또 대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6월 2일까지 그 결정이 그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나야 되니까 판결이 날 것으로 생했냐. 무리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6월 2일 날 그럼 진짜 파기환송돼서 다시 대법원 올라가서 확정 판결이 됐으면 이쪽 당은 후보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제1공화국 때 그런 게 많았어요. 신익희 예. 선거 직전에 급서, 조병옥 선거 직전에 급서,
그래가지고 대통령 그냥 당선되는 상태가 되는데 6월 1일까지 야당 후보를 아예 서지 못하게 한다? 거기에서 이제 주권자의 심판이 작용하는 이제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올 1월에 만약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올 5월 1일에 그랬으면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주권자의 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뭡니까? 대선이죠. 한계로 따지면 대선이고 그다음 이게 1.0이고 1.1쯤 되는 게 총선 아니에요? 근데 주권을 전면으로 실현하려는 그 시기에 아예 둘이서 막 하는데 발목을 그렇죠. 아예 거꾸로 되는 거. 걸어버렸다. 이것을 국민이 용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그 97년 11월쯤에 이제 검찰이 막 이제 그 DJ 친인척들 막 온갖 뭐 비자금 어쩌고 해가지고 몽땅 한번 끌어모아가지고 공격한 거 기억나세요? 예, 김영삼 발기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단칼에 잘랐습니다. 수사 스톱에. 김영삼 대통령 정치를 알잖아요. 정치의 무대에 이런 법적인 장난을 치는 것이 용납되는 시기는 그래서 한 8월달, 9월달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11월달에 이제 전면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 속에 검찰이 난입해서 후보를 끌고 가버리는 혹은 치명타를 안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게 뭐 법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지만 우리 이제 국민들이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국민들의 압박을 가하니까 원래 5월 15일로 예정이 됐다가 한 번 열고 6월 18일로 미뤄버렸잖아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은 국민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좀 그 돕고 국민의 뜻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짓을 못하게끔 각종 방법으로 단호하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일개인이잖아. 일개인이 하는 압박이 무슨 힘이 있겠어? 힘이 있습니다. 저는 비유하기를 제가 겨울에 2월 달에 양수리 쪽에 강이 엄청 넓잖아요. 거기 얼음이 꽉꽉 얼어있는데 거기에 제가 발을 꽝 내딛으니까 찌찌찌찌찌 내 혼자 내린 게 강 전체 찌찌찌찌찌 하고 하다가 그 다음 파장돼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가까이 간 거는 금방 돌아오는데 멀리 돌아오는 걸 보고 아 일파만파가 맞다. 한 사람이 내 목소리가 무슨 힘이 있어라고 하는 건 힘이 없는데 내가 주권자야. 물론 나는 내가 주권자로 이분은 주권자가 아닌 건 아니죠. 내 혼자 주권자면 내가 왕이고 우리 다 주권자잖아요. 우리 주권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5천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분의 1입니다. 1분의 1, 1분의 1이 각각 모여서 주권 연맹체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남생은 온갖 살아오면서 경험, 연륜, 지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해내는. 그래서 0에서 1로 첫 표현해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표현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동조하기는 에너지가 훨씬 적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주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니까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면 뭔가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주권자 설득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예, 또 질문 있으면 예, 마이크. 예, 저는 문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종철 기념사 앞에서 굉장히 그 훌륭한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강사로 한인석 교수님을 모셨다고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네, 한 교수님 뵙고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오늘 저 강의 주제 시민 시대의 헌법 뭐 이거하고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제 이 질문 드리고 교수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왔는데 그 책자에는 검찰 개혁에 관한 교수님 쭉 그 지론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 뜨거운 쟁점이죠. 근데 저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정말 하려면 잘해야 된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잘 못하면 정말 정권 망하고 나라 망한다고 하는 저는 굉장히 깊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을 잘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잘 못하는 건데 미흡하게 하면 이 뜨거운 그 개혁 이 이재명 정부 지지 세력에서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그럴 때도 아주 정권이 흔들할 것이고 너무 과도하게 해서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뭐 흔들려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예기치 못한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순간 뭐 당연히 엄청난 백래시가 와서 또 정권이 아주 흔들해서 정말 미흡해도 걱정, 과도해도 걱정인 그 이 균형점을 잘 찾아서 정교하게 해야만 이 검찰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제 큰 틀에서는 누구나 말을 쉽게 하죠. 수사 기소 분리한다. 그 원칙은 좋은데 그렇게 분리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서 굉장히 많은 첨예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보안 수사권을 검찰한테 줄 거냐 말 거냐, 준다면 어디까지 줄 거냐, 뭐 등등의 이 쟁점으로 이렇게 몰아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검찰한테 그러니까 형사사법 시스템의 재설계는 워낙 국민들 5천만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치밀하고 정교해야 해서 이 경찰의 과도한 수사권 집중도 커다란 문제를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검찰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안 수사권은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일군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 우리가 다 아는 굉장히 좀 민주 개혁 진영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거든요. 박찬훈 교수라든가 뭐 장애인을 열심히 돕는 변호사라든가 이쪽에 뜻 있는 개혁적인 법조 일각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검찰한테 조금이라도 역할을 남겨주자라고 주장하면 검찰주의자 소리를 들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이 안 돼서 너무 정파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자칫하면 이 정말로 중요한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놓고서 정교하게 안 될 우려가 좀 느껴져서 이런 무조건 딱지 붙이기 식의 토론은 좀 지양하고 정말 좀 모든 걸 열어놓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이재명 대통령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검찰개혁위원회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토론도 직접 자신이 주관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도 뭐 보이고 뭐 등등의 정부에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당과 정부 입장은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일체의 보안 수사권을 추호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과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걱정이 있어서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그 예상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보안 수사권 쟁점을 끄집어내는 것이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을 잡는데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들자는 검찰이 늘 해왔던 그런 이제 술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규 수사를 수사권 기소권을 떼놓는 것이 우선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 미진한 부분을 검찰의 개입 없이, 종래는 검찰이 다 역할을 했는데 검찰의 개입 없이 필요한 보완적 내용을 따듬어 가야 된다. 그래서 경찰 내에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인권 침해가 있을 때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적 감시기구, 말하자면 경찰 내 특별인권위원회 같은 거죠. 그런 쪽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 나가자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검찰이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제 보안 수사권 할 때 예를 드는 게 경찰이 잘못했는데 검찰이 바로 잡은 예만 이야기해요. 경찰이 잘했는데 검찰이 망쳐놓은 것도 많고, 그다음 경찰이 김학이야 맞다 이런 게 검찰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반대 의견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범기대권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법조인들이 경찰을 별로 상대를 하지 않고 검사를 비판하면서도 현재의 구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의 구조 속에서 검찰이 쑥 다 발을 빼버리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큰 문제가 있다. 그걸 김예원 변호사가 먼저 시작했는데, 자기 아는 경우에 경찰이 망쳐놨는데 검찰에게 잘 호소해가지고 바로 잡은 예가 있다. 그럼 앞으로 그 경우는 어쩌란 말이냐 하는데, 검찰이 그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 권력을 휘두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쪽에서 그 주장이 나오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해가지고 피해자 보호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보다 더 잘한다는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선전하는 것은 경찰은 살인사건의 진범을 놓쳤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 증거를 다시 봐서 바로 잡은 예, 이런 예들만 들면서 경찰은 늘 열등하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 시민주권을 이야기하듯이 수사의 99%를 현재 경찰이 하고 있다면 경찰에서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어야 된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명시열공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70년 역사에서 검사는 늘 지휘감독자고 경찰은 이제 그에 대해서 수사의 보조자 역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나 조국 교수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과 검사는 수사에 관하여 상호 대등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협력 관계로 되고, 그 다음에 검사의 수사권이 전체 범죄에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직접 수사의 범위를 줄였잖아요. 줄이고 난 게 2021년인데, 자, 원래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고 민주정부가 이어져 갔다면, 그러면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가 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각종 보안 장치, 감찰 장치, 그다음에 인권 침해 신고 장치, 그다음에 경찰의 어떤 그 공무원의 교육 강화, 이제 징계 강화 이런 것들을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기 직전에 윤석열이 잡아서 경찰을 다시 열등한 조직으로 만들고 계속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여전히 지휘감독권을 하고 등자를 확대해가지고
뭐 한 20-30% 사건에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망조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바로 세워가지고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라고 세워놓으면 중간에 필요한 보안 수사 필요한 거라든지 경찰이 수사권 남용을 할 때 뭐 해야든지 이런 장치를 채워 넣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검사가 그걸 명목으로 들어와 있는 동안은 그것이 잡히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관여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권력 기관이 되고, 그다음 이권 집단 정관예우 같은 이권 집단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근데 아까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정교하게는 5년 10년 지나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저는 여러 정부의 개혁 과정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또 뭐 일부 관철된 것도 있고 한데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은 개혁의 시기는 5년 중에 6개월 더하기 한 3개월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첫 6개월, 그 다음 중간에 어쩌다 기회 한 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외에는 개혁이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구조적 개혁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암담하다고 할까 안타깝다고 생각한 것은 검사 출신이나 그쪽이 법무부를 다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는 개혁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개혁이 실패했다고 하는 강금실, 천정배, 그다음 박상기, 조국 뭐 이럴 때는 입법적 개혁의 진도가 나갔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검사 출신이 이제 법무장관이 된 데가 있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그때는 법률적 개혁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의 타이밍이란 게 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개혁의 주체가 계속 검사가 왜 개혁의 대상인데 주체로 관여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번 국면에서는 판사가 왜 개혁의 주체로 나서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뭐 가끔 쓰기도 하는데, 현재 그분들이 개혁에 상당히 역할을 하게 되면 개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법원에서 제일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이 법원 행정처나 법관들이 뭐 개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는 절대 안 된다고 막을 겁니다. 근데 아마 맥시멈이 4명 정도 늘리는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다른 공무원 집단하고 조금 다른 것은 법원과 검찰은, 특히 검찰은 그래요. 뭐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하면 예, 참 좋은데요. 그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검 차장이 그랬잖아요. 검찰청을 없애는 거는 취지는 괜찮은데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에는 찬성합니다. 이게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대검 차장부터 말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말 안 듣는 구조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법무부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 이거 위험천만한 이야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잖아요. 어땠습니까? 왜 검사와의 대화를 대통령이 해야 되죠? 일반적인 개혁 과제로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나서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토론돼서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토론의 마력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는 굉장히 이제 토론하고 거기에는 사람들 미는 사항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검찰의 경우는 개혁을 저지하겠다고 지금 작전을 짜고 나오는데 강원도 간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아차 취하게 되는 그걸 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이크 좀. 여기 앞에 네. 질문. 잠깐만 질문 마지막 하기 전에요. 그 설문 작성해 주시고 5분 뽑아서 책 드리니까요. 그 이름 본명성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닉네임 써도 됩니다. 닉네임. 예. 설문지. 예. 써서 작성해 주세요. 네, 교수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종철이랑 같은 서클 동기인데요. 지금 뒷부분 제주도 오신 분 얘기는 좀 더 완벽하게 검찰 개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이신데 저는 이제 교수님 의견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제가 80년대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하면서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구속을 실형을 제가 4번을 받았어요. 최근에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경찰 수사를 지금 거의 이제 종결된 상태인데 제가 한 5개월째 소위 중앙지검에 해당되는 서울강력수사대에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한 50만 건에 이르는 제 자리를 다 털어갔고요. 그래가지고 벌써 그냥 한 5개월째 제가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무혐의 처분을 올렸다고 또 저와 관련된 사람은 거긴 기소 의견,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방금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정말 물론 이제 경찰, 검찰 다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왠지 시민헌법 시대를 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처음에 안 가다가 듣고 보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듣기에 좀 더 이해가 간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아까 그렇게 물론 보안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절박하게 느껴요. 저는. 왜냐하면 늦어도 새벽에 5시 50분에 저를 해 뜨기 전에 와서 그것도 경찰 5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판사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탈탈 털어갔어요. 근데 그 사실이 아닌지인지에 대해서 판사가 전혀 경찰 주장만 받고서 그걸 발부해 준다는 것도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걸 뭔가 통제 장치가 있어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경찰에 그런 것들은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수사는 거의 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통장도 다 털고 제가 이제 연맹 위원장이었는데 연맹 계좌 다 털고 한 5군데를 다 털었어요. 그러면 3개월 만에 다 했는데 지금 한 3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소할 것인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뭉개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가정들이 사실은 저희는 이건 부당하다. 이건 뭔가 어떻게 이 방안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조건들. 물론 이제 뒤에 분처럼 그러저러한 어떤 경찰이 너무 과대하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마무리하자면 그거는 많은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지금 이제까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한을 막 휘둘러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았던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이런 장치는 좀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요지를 그 의견을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되잖아요. 예. 네, 한 번만 더 지금 시간이 돼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요.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드리죠.
저도 사실 경찰에서 최근까지 이제 수사를 저는 이제 고발자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한 5개월 동안 경찰에서 거의 수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국가 수사 체계와 관계에 대해서 전관, 현관 이 결탁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시장하고 관계돼서 카르텔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장 기득권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법관 또 검사 거기에 이제 변호사라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잠깐 있을 때 보니까 영국에서는 바리스트하고 솔리시트가 일정 기간 되면 검사나 판사로 임용이 될 수가 있는데 5년 이상 되면 임용 자격이 주어지고 임용이 되면 그거를 반납하고 대신에 이제 임용된 사람은 테니어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더라도 다시 바리스타하고 솔리시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형태가 저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관 외우 시장 이 연관된 이거와 관련돼서 수사권을 계속 검찰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비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이후에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네, 이제 검사가 수사권을 놓치게 되면 그냥 검사가 정말 피해자를 위해서 또 보안 수사권을 꼭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검사들이 일치 단계로서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퇴임 후에 말하자면 정관예우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라도 보안 수사권의 빌미를 주면 어떤 사건을 보안 수사할까 말까의 선택이 검사에게 다 주어지잖아요. 1만 건의 사건 중에 그냥 뭐 한 100건 정도 예컨대 할 텐데 그 100건 정도를 어떻게 택하는 거는 검사의 마음이다. 근데 그 검사 뒤에는 정관 변호사가 있다. 그럼 이 사건 좀 더 괴롭혀줘 라는 식으로 한다거나 이 사건 좀 미뤄줘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안 수사를 보완하는 게 아니고 보완적으로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수사권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놓친 수사권을 다시 가지게 되면 이게 큰 이권 시장이 돼가지고 정관과 현관이 다 바라는 바다. 사람들이 왜 정관예우를 찾느냐 하면 그래서 김오수라는 분이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요직을 다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말하자면 윤석열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가장 중요한 자리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일단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또 더 승진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근데 그게 다 거치고 나면 이제 정치의 기회가 있으면 정치 쪽에 이제 국회의원 될 수 없나? 요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남은 게 돈밖에 없다. 마지막 기결처는 돈이다. 그러면 통일교 이런 쪽에서 한학자 총재의 를 어떻게 하느냐는 한 100억, 200억 정도의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조금 심한 수사를 안 받게 해달라 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얻는다라든지 거기에 김오수가 들어가 있죠. 오광수 현직 지금 초대 민정수석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5일 만에 낙마했지만 이분이 이제 민정수석도 끝났고 국회의원도 끝난 것 같고 이제 남으면 이제 현직과 연결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기는 거다. 마지막 동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억을 받았는지 100억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왜곡되는
법조 전체의 어떤 그 유전무죄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 검사 출신 그 변호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진짜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그에 관계된 현직들이 보안 수사권이라도 챙겨놓자. 그 다음 보안 수사권을 챙겨놓으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검찰 수사관이 7,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중수청에 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사당 1명 정도는 자기의 말하자면 보조로서 남겨둬야 된다면 2,500명 정도의 인력을 공소청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럼 2,500명의 검사가 있고 2,500명의 수사관이 있으면 이 사람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권은 늘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검사는 법 전문가로서의 모습만 남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보고 이 정도 가지고는 기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를 보완하지 않으면 기소하기 참 어려운데요. 이거 가지고는 영장 청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완전히 수평이 되면 어찌 되는가 하면 수사 단계마다 검사에게 법률적 의견을 구해서 실제로 계속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이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면 지배해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배의 무기로서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 경우를 예를 들면서 독일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검사가. 근데 독일 교수에게 이야기해 보니까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검사의 실례지만 손발이 하나도 없다. 그 수사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를 검사가 하겠어요? 그 수사관이 하겠어요? 수사관 없이는 보안 수사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안 수사권을 주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공소청 하에 큰 이제 그 수사 역할을 하는 부대가 남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 방향 뼈대 구축이 먼저다. 그래서 검사는 수사 못해. 그 다음에 수사관들은 거기 있지 못해. 그래서 중수청에 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수청에 온 수사관들이 우리 그 국회 이번에 두 분 모습을 봤지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점이 많을 거예요. 맨날 검사의 밑에서 보조 역할만 하다가 마음속에 수사는 우리가 실제로 다 아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10년 이내에 뿌리를 내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수처가 갈팡질팡했지만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죽이려고 막 애를 썼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체포를 시켜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수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작년 12월 초까지 이 윤석열 팀이 공수처를 하도 미워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검사 지원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월 15일 이후에 이제 검사가 막 지원해서 3대1 경쟁률을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14명에서 24명까지 지금 채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이제 입증이 되니까 이제 숫자를 늘려줄 거예요. 한 50명 정도 늘려주고 이제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가지고 세 기관이 고위공직자 경우에는 어찌 되는가 하면 세 기관이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기관이든지.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어서 그 악을 뿌리 뽑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까지 검사만 폼나는 역할을 하도록 전체 틀을 짜놨기 때문에 검사 폼나는 역할, 인권 침해도 방지하고 수사도 기피하고 그 역할을 검사에게 몰아줬기 때문에 검사
그 역할을 빼면 곤란하다는 것이지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되면 각 기관이 분투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물론 남아 있는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실 거고요. 뭐 사법 개혁에 대해서 뭐 법원에 대한거나 또는 헌법 개정의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여쭙고 싶은 점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은 일단 됐으니까 이걸로 좀 일단 정리를 하고요. 한마디만 민주시민은 이렇게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자기 견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견해 듣고 이러면서 서로의 모자란 부분도 채워나가고 끊임없이 토론할 때 기본 자세는 높낮이가 없다. 그래서 늘 수평적인 자세로 상호 존중의 자세로 토론하고 상호 배워가면서 또 권력자들이 무슨 또 사기를 치냐 농간을 부리냐 이런 걸 깨뜨려보고 야 거짓말하지 마 꼼수 쓰지 마 웃기지 마 너희들이 겁을 줘도 우리는 속지 않아 라고 넘넘하고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는 또 보다 민주적인 시민들은 후식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오프라고요. 길 건너편에 애프터 술 한잔 하시면서 보다 민주적인 토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김동춘 교수님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인데 정치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극우와 한국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좀 더 다이내믹한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걸로 행사를 모두 마치고요. 네. 나이스 오프로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맞아. 그리고 자, 이 설문 뽑힌 분 안내드릴게요. 박창진님, 수선화님, 김정미님, 레이님, 김혜연님 5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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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서 책 받아가세요. 책을 꼭 받고 싶은데 호명 안 되신 분은 저희 담당자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시면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